오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요새 기온을 보면 짧았던 가을이 이제는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을을 느끼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다음 가을이 오기까지 또 우리들 삶 앞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한 해를 보냈기 때문인데요. 1989년부터 90년 사이 유럽 사회주의 붕괴를 유럽에서 목격했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역사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란 생각입니다. 우리네 작은 삶 조각들이 모여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할 때 우리네 삶도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아침부터 좀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교회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상당히 많은 사상자들이 지금 발생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시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러시아 혁명 100주년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러시아는 전혀 그런 그 기념식조차 안 한다고 합니다. 부처님 마지막 말씀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월요일마다 영원한 건 제가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훈입니다. 자, 두문정치화대학 연구소 서양호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방한 2분할 아침입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 번 큰 웃음을 줄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줄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예. 자,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내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는데 지금 일본에 있죠? 예.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부터 들어보죠. 먼저 이종훈 실장님. 네, 오랜만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발 멘트를 꼽아봤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홍종학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한 말입니다. 청와대 기자들한테. 기자들은 기사 쓴 대로 사나? 라고 했답니다. 이종구 실장이 기자 생활 몇십 년 하셨잖아요. 예, 저는 현장 기자는 아닙니다만 현직 기자입니다. 아직 기자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들은 순간 그래요. 저도 또는 일반화에 오르긴 하지만 기자들이 기사 쓴 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하나 있죠. 기사 쓴 대로 살지 못하는 기자들은 사실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경멸하거나 도태될 뿐입니다. 지금 청와대처럼 말한 대로 못 사는 정치인을 궤변으로 옹호하는 그런 기자는 기자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서영호 소장님. 아무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네. 홍준표는 바퀴벌레 똥 치워주는 사람이다. 하태경 의원이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대해 반발하자 친박계를 향해서 바퀴벌레 등의 표현을 맹비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아침부터 바퀴벌레 똥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하태경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친박표 구걸하기 위해 친박계 의원의 징계를 해제하더니 이제 와서 친박계를 바퀴벌레 운운하는 진짜 이유는 친박 청산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정당 탈당파 늘리기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쫓아내거나 바른정당 의원 몇 명을 입당한다고 보수가 혁신되진 않습니다. 걸핏하면 국회를 보이콧하는 낡은 정치 행태. 바퀴벌레 운운하는 태행적 막말 정치, 영남 지역주의, 극우 이데올로기, 시대착오적 상황인식 이런 것들을 청산하지 않는 한 보수 혁신은 요원할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서영 소장님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말씀하셨는데 자,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이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예, 조금 다르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정당이 선거가 끝나면 언제나 하는 일이 있어요. 누가 잘못했고 어떤 책임이 있고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뭐 정당 이름을 바꾸거나 강령을 바꾸거나 늘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자고요. 원래 이 대통령 후보로 나간 사람의 책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그런 책임 때문에 한 몇 년간 정치 활동을 하지 않지요. 그리고 또는 그 안에 어떤 그런 뭐 강령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 혹은 뭐 당명을 바꾸겠다 이런 그런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사실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갔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책임질 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해서 사실은 득이라는 건 자신한테 돌아올 책임을 모면했다. 그래서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사실 연장했다라는 것이 득이라면 실이라는 건 역시 그러나 이 수는 단기적인 수에 불과하다. 왜?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했지만 대통합이라고 한다면 당대당 통합 정도는 돼야 되는데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들어오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었으므로 일당이 되는 어떤 효과는 아직은 없다. 그렇다면 어차피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 이 이제부터 벌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홍준표 대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중기적으로는 당대표의 어떤 이 자리도 사실은 계속 연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예, 서영호 소장님.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소탐 대실의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자유한국당은 철새 정치인 몇 명을 영입함으로써 몇 석을 의석수를 얻었지만 국민의 민심을 얻는 데 실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 출당으로 바른정당 탈당파가 8명에서 9명 정도 자유한국당 복귀가 기정사실화되었는데요. 보수의 진정한 혁신을 외치며 당을 떠난 이들이 옛날과 달라진 게 전혀 없는 당으로 복귀한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념과 정책, 행태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여전히 박근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에 슬그머니 다시 들어가는 것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명분을 포기한 철새 정치인 행태라고 언론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국정 실패를 계기로 진정한 보수의 길을 모색할 생각은 없고 자유한국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의석수를 몇 명 얻었지만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영 소장님 의석수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지율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갈망하던 핵심 지지층이 좀 빠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 지지층 아니요. 저는 일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 출당이 아직은 내연할 거다. 그러니까 출당 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안에서 사실은 계속 존재하는 어떤 요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이 저는 오를 거라고 봐요. 서영 소장님. 저는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빠져서 부동층으로 그분들이 갈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지지 핵심 기반은 좀 지지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일부 보수의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소폭 오를 거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현 상태에서 현상 유지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근데 생각보다 많이 가더라고요. 바른정당에서. 생각보다 적게 가는 건 아니고. 저는 5명에서 7명이라고 봤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9명도 막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이분들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통합파들이. 일단은 전선을 형성해 줄 거예요. 네. 일단 지금은 홍준표 대표가 친박계와 전선을 완전히 형성을 했잖아요. 뭐 바퀴벌레 말씀도 하셨지만 매일 센 발언을 하면서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지금 자리매김했죠. 그리고 많은 초선 의원들이 관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기는 편이 내 편. 네, 뭐 이런 어떤 분위기인데 지금 들어가서 일단은 첫 번째는 친박과의 어떤 전선을 완전히 확실하게 형성해 주면서 두 번째는 자기들의 지역구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당협위원장이 자기 지역구에 다 있잖아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혈투가 완전히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것이죠. 예, 서영수. 네, 저는 뭐 최대치를 요구한다면 들어갈 때 명분이 있다면 아마 바른정당 입당파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최고위원회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친박계가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최고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면서 그야말로 보수의 새로운 화학적 통합이 이루어질 텐데 아마 친박계도 만만하게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향후에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 싸움을 위해서 이 친박계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내부 갈등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바른정당이 20석에서 무너져서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잃게 되면 전당대회를 마치자마자 전당대회에 출마한 4분 현역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도 마저 합류한다라면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바른정당계와 그리고 그 친박계 진영 내에 치열한 당권 투쟁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영수 소장님이 중요한 문제, 이종우 실장님 말씀하시죠. 아니,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당하고도 이게 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 있다가 국민의당은.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될 건가의 첫 번째 바로미터가 원내대표 선거예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의 임기가 12월 달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총도 마찬가지예요. 의총 왜 그 서청원 의원과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 이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자기 임기 전에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차기 원내대표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내대표 경쟁이 완전히 이쪽 저쪽으로 치열하게 정말 한번 붙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바른정당 탈당파 중에서 한 명이 나올 수 있다고. 그건 절대적으로 나올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친박하고 한번 거기서 또 혈투를 벌인다. 야, 우리나라 정치는 그냥 싸움의 연속이네. 신윤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바른정당 잔류, 소위 말해서 자강파들은 그렇다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의당과 그 정책연대라든가 통합 합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당 내에 있는 그 호남계 의원들도 반발할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의원들을 최소 15명 이상 이끌고 가면 원내 1당이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 국회의장도 1당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당 내 호남계 의원 일부를 다시 영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국민의당 내에 있는 호남계 의원은 민주당으로 바른정당 내에 있는 사람은 탈당하고 남은 사람들끼리 바른정당 잔류파하고 국민의당 잔류파가 합당해서 새로운 3당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그러면 그게 원내교섭단체는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남은 분들이 비례대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계 의원들과 합치면 바른정당이 한 5-6명과 나머지 국민의당에 있는 의원들이 15명 선만 유지된다라면 20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교섭단체 정도는 유지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가 막힌 한 수가 지금 언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바른정당과 그다음에 국민의당에 또 이렇게 탈당하고 나머지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역적으로는 명분이 없어요. 솔직히 영호남이다 뭐 하는데 사실 양쪽 다 반대하거든요. 근데 구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개헌 지난번에 그 개헌으로 제3지대 개헌으로 빅텐트. 그러니까 이 빅텐트나 제3지대의 가장 큰 기치가 개헌론이었는데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반개헌이었거든요. 비개헌. 개헌을 논의하지 말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한 수가 기막힌 한 수가 이거예요. 개헌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요. 개헌해야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꼭 개헌해야 되고 지금 국회가 꼭 그걸 해야 된다. 또 뭐 지방 분권을 꼭 개헌에 담아야 된다.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니셔티브를 취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국회에서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쨌든 입으로는 뭐 개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과를 봐야 되는 입장인데 안철수 대표나 혹은 유승민
의원이 개헌만 잡을 수 있다면 사실은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데 아하.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선점해버렸다. 그러니까 뭉쳐도 사실은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 돼버렸다. 힘을 뺐군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의 거취 문제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처럼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켜서 성과를 내야 되는 원내 지도부는 국민의당의 개별 영입이든 연대든 통합이든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추미애 당대표와 청와대 측에서는 이런 인위적인 정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의당 일부가 영입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 정계 개편하는 건 부담이 되는 그 세력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바른정당의 분당이 국민의당과 민주당 내 속내도 복잡하게 하는 거라서 향후에 여권의 정치 지형도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영 소장님 거의 그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더 자유한국당으로 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기정사실화하시는데 좋습니다. 자, 다른 얘기 잠깐 해보죠. 이 특활비, 특수활동비 얘기인데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상납했다. 예? 지금 이런데 문고리 3인방이 명절 떡값 요새 떡이 많이 오른 모양이에요. 떡값을 4년 동안 3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 보니까 이게 참 떡값이 많이 오른 모양인데. 떡이 비싸요 요즘.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보면서 이 세상에 눈먼 돈은 없다. 돈에 눈먼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눈먼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사실은 보면 탄핵 기간 동안 탄핵이 이제 그 재판하기 전에 탄핵 헌재 가기 전에 탄핵 기간 동안도 37억인가 청와대에서 썼더라고요. 모든 활동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봤더니 다 나눠 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예 정례화돼 있어요. 그 행정관까지 다 얼마씩 나눠 쓰는 게 그걸 다 사람들은 눈먼 돈이다라고 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국정원에서 지금 가져다 쓰는 돈도 사실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그전 정부도 있었다는데 그건 나중에 밝혀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써왔고 했지만 그러나 언젠간 이건 밝혀지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는 이 특수활동비가 마치 국정원의 돈이 청와대의 쌈짓돈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곧 눈먼 돈은 이제는 없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서영한 소장님. 네, 검찰의 이재만 전 비서관 구속영장의 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국정원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를 빼서 정기적으로 상납한 뇌물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뇌물을 수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마 추가적인 이 직접 뇌물 수수죄도 추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 특수활동비의 규모와 사용처를 규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청와대 40억밖에 안 갔을까? 그 이외에 더 간 건 없을까 하고 그 간 돈이 현재 나오는 얘기가 최순실 도피 자금, 의상실 옷값,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얼굴 시술 등 비선 의료비, 심지어는 내곡동 사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거 아니냐는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 있는데 친박 감별을 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진박을 감별한 여론조사 말고 실제 친박계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는 나가지 않았는지 즉 여의도 국회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용처를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지만 다시는 권력기관의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장유식 변호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 개혁위원회인가 TF팀. 예,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으로. 근데 지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그게 전부 공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부서의 특수활동비 그래도 대충 적어놓는 모양이에요. 운동회 이런 식으로. 여기 완전히 공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란인 어디 쓴지 모르는 거. 그래서 이게 진술에 의존하는 건데 그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을 받은 청와대가 그 돈 어디 썼는지 그걸 장부에 적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수사를 해요? 일단 뇌물죄의 가장 큰 요인
기본적인 어떤 근거는 뭐냐면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게 가장 시작입니다. 근데 이번에 밝혀진 건 돈을 준 사람이 밝혀낸 거예요. 기조실장, 이현수 기조실장이 이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내가 줬다고. 이거 아주 결정적이에요. 사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건을 한번 보시자고요. 돈을 줬다고. 또 공방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이현수 기조실장이 나는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재만 비서관이나 안봉 비서관 하루 만에 다 불었어요. 박 대통령한테 전달했고 또 이영선 행정관도 중간에 개입이 됐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경로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요건이 충만한 거예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이제 용처인데 그러면 용처를 어느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운동회다 아니면 뭐 어디다 내가 뭐 누구한테 줬다 이 정도는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얘기를 한다. 서영 소장님.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20년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리를 검찰 수사관 단 하루 만에 깨끗이 잊고 검찰 편에 손들어서 편을 들어줬습니다. 아마도 본인들이 뇌물죄로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줬다는 걸 진술한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수입 특활비가 들어온 구멍 이제만 안봉근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지출한 것은 이영선 행정관과 윤전추 행정관을 통해서 지출했을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회에 침 묻혀서 쉬어서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영선, 윤전추 두 사람의 지출한 내역을 알 텐데 이 두 사람 현재는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 조사에 아마도 본인들의 여죄가 드러날 경우에는 저는 이 두 사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자금의 용처는 보다도 분명하게 좀 밝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딱 맞춰서 끝내주셨네요.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에는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지금 8시 37분 4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왜요? 금요일을 하도 기다리다 보니까 금요일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네요. 월요일 아침이죠. 월요일 아침 교통 많이 막힐 텐데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출근길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경부고속도로 사고 소식 많은데요. 지금도 서울 쪽으로 서초 나들목 부근 사고입니다. 현재 방금 전 사고 처리 작업 끝이 났는데요. 판교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도심 진입하는데 매우 어렵고요. 나란히 가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25분가량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통과하는데도 15분 이상, 또 여의도 구간 통과하는데도 10분 이상 소요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통과하는데 30분 가까이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골 넣었다는 얘기부터 해볼까요? 손흥민 선수 어제 밤에 벌어진 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토트넘의 1대0 승리를 이끌어냈고요. 자, 이 후반 19분에 상대 수비수가 걷어낸 공을 페널티 에어리어 중앙에서 잡아서 왼발로 감아차는 절묘한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유일한 골로 팀이 이겼기 때문에 참 영양가 만점의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어제 골이 올 시즌 3호 골이자 리그 2호 골인데요. 이 개인 통산 20호 골이기도 합니다. 개인 통산 20호 골은 아시아 선수로는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신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축구 대표팀이 10일에 이 콜롬비아, 14일에 세르비아하고 평가전을 치르거든요. 자, 그래서 손흥민 선수 어제 경기 끝나고 곧바로 한국으로 출발했고요. 오늘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10일날 콜롬비아하고 14일에 세르비아라고 그러셨나요?
예, 맞습니다. 평가전는군요. 이번에는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죠. 예? 예. 이번에 또 막 지면은 이거 어휴. 자, 석현준 선수 말이에요. 예. 이 프랑스 리그 데뷔골을 터뜨렸는데 5경기 만에 첫 골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석현준 선수도 지난 8월에 이 포르투갈 FC 포르투에서 프랑스 트루아로 임대 이적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 스트라스부르 경기에서 이 프랑스 리그 데뷔 5경기 만에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최전방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고요. 자, 후반 3분에 왼쪽에서 올라온 공을 헤딩 슛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트루아가 3대0으로 이기고 이 정규리그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K리그에서는 이동국 선수가 또 골 넣는데, 이게 합하면은 201억 골이네요, 통산.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어제 이 K리그에서는 이미 우승을 확정진 전북이 울산을 이기고 3연승을 거뒀습니다. 자, 1대1로 맞선 후반 33분에 이동국 선수가 결승골을 뽑아서 이 전북이 2대1로 승리했고요. 자, 이동국 선수 K리그에서 최초로 200골을 이미 기록을 했는데 어제 골 추가해서 개인 통산 201호 골입니다. 이 골 추가할 때마다 이 개인 통산 최다골 신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경기에서는 인천과 전남이 2대2, 수원과 제주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이제 올림픽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요새 이 올림픽 분위기가 뜨질 않아가지고 말이에요. 예. 이 평창 올림픽 개폐회식장도 지난 토요일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개폐회식장이 지붕이 없어서 이게 굉장히 추웠다 그러는데 이게 준공 기념 콘서트에서 저체온증 환자까지 발생했다고 그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100여일 정도 남겨놓고 이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난 토요일에 이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이 준공식이 열렸고요. 이 준공식에서 이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시설물 완공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전체 공정률이 99.7%인데 뭐 사실상 올림픽 시설물들은 완공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공항에서 강릉을 잇는 이 KTX도 공사를 완료를 하고 영업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 이 준공 기념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이 예상했었던 문제죠. 2만 5천여 명의 관중이 강추위에 시달렸습니다. 이 콘서트가 열렸던 지난 토요일 오후 8시 기온이 영상 3.4도였는데 이 초속 8m 바람이 부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고요. 이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내년 2월 9일은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방한 대책이 참 절실해 보이죠. 근데 이게 지붕이 없으면 예. 뭐 이렇게 추울 정도는 예상을 했을 수 있었는데 조직위원회가 어떻게 방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조금 좀 아쉬운 문제를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 2014년 소치, 2010년 밴쿠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도 모두 다 이 돔구장 경기장에서 개막식을 치렀거든요. 예. 이 개막식이 오후 8시에 열리기 때문에 이 한파 문제, 충분히 예상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강릉 종합운동장을 돔으로 리모델링 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평창 지역 여론에 밀려서 이 휜게레다 이 개방형 개폐막식장 지은 거 이게 참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개막식 때 담요하고 핫팩을 제공하고 이 바람을 막는 바람막이를 이 개폐막식장 주위로 둘러친다는 계획인데 이 정도로 이 한겨울 강원도의 한파를 막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인천공항의 그 새로운 여객터미널 2죠. 제2여객터미널이죠. 맞습니다. 제2터미널입니다. 내년 초에 문을 연다 그러죠? 이게 왜 여냐? 다 아시겠지만 평창 올림픽 때문인데요. 이
교통 인프라는 다 깔고 있어요. 작년에 그 제2영동고속도로 뚫렸죠.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사실상 광의로 보면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거고 오늘 동시에 이제 강릉 서울 간 KTX도 다음 달 이제 운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평창 올림픽을 위한 거고요. 제2터미널도 평창 올림픽을 위한 겁니다. 내년 1월 18일에 개장을 하고요. 여기 면세점도 막 들어서고 이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이른바 스카이팀 항공 얼라이언스라고 하잖아요. 이 전용 터미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타면 나머지는 이제 원래 1터미널로 가고요. 이 터미널 1터미널보다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다만 이제 대한항공 탈 때는 앞으로 이제 내년 1월 이후로는 이 제2터미널을 내리는 거고 아시아나항공 내릴 때는 제1터미널로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사이가 한 15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다른 공항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거 모노레일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연결이 될 테니까요. 모노레일 타도 15km면 상당히 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를 타냐 대한항공 타냐 상당히 지금 거의 뭐 1공항을 이용하는 거야 2공항을 이용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1터미널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2터미널이 이렇게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터미널이 가동되면 인천공항 이용객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1억 명이 넘게 된다고 그러네요. 연간입니다. 연간 기준. 예. 공항서 짐 잃어버리거나 또 짐이 늦게 도착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 유럽에서 많은데 환승을 많이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짐이 사람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환승할 때 한번 2-3시간 이상 걸렸다는데 그게 짐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인천공항에서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그 어느 공항보다 길다는 겁니다. 그 직선 거리로만 쭉 늘어뜨려서 봤을 때 117k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늘어서 이 제2터미널 때문에 늘어서 117km면 어떤 거리냐.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네요. 공항 안에 서울 간 대전 고속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지하로. 이 컨베이어 벨트가 엄청난 많은 컨베이어 벨트 움직이면서 이 환승객을 많이 소화를 하고 짐을 많이 소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물이 짐이 예정된 비행기에 제때 실리지 못하는 비율이 인천공항은 10만 개당 0.9개. 거의 뭐 완벽하네요. 유럽은 21개. 미국은 8개. 거의 뭐 10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평창 올림픽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데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평창 올림픽에 많이 참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북한 출전을 만약에 한다라면 상당히 좀 뭐 어떤 그 흥행의 요소가 될 것 같고 그동안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평창 올림픽 때까지 도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출전 참가를 하게 된다면 뭐 어떤 평창 올림픽의 관심과 국제적인 관심과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관광객도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서 강남구만한 도시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 교수님도 우면산, 청계산 가끔 오르시잖아요. 가끔은 가끔이라고 아닌가요? 1년에 가끔이에요. 연간 행사. 연간 행사죠. 연례 행사. 뭐 서울 시민이라면 다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 한 번쯤은 다 올라보셔서 오르고 할 텐데 다는 아니고 일부 공원의 산책로가 지금은 원래는 사유지인데 이걸 이제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빌려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게 20년 이상 법으로 묶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공원에서 사유지로 다시 복귀 전환될 시점이 2020년 7월 1일인데 전국에만 1163개소 186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수원시와 안양시 합한 면적이고 서울만 보면 71개소 40.3제곱킬로미터 강남구 크기만한 사유지가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다시 사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유지가 되니까 못 들어간다는 맞습니다. 아니 북한산이나 수락산 올라가다 보면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산책로가 직선으로 안 나 있고 이곳은 사유지니까 돌아가세요. 삥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곳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정부나 지자체가 사버리면 안 되나요? 사면 되죠. 문제는 항상 무슨 일이든 돈이잖아요. 돈이 없다는 건데 이 서울에 있는 사유지 갖고 계신 분도 팔는 것도 또 심각하게 좋게 고려할 수도 맞습니다. 있죠. 자기네 재산인데 개발이 안 되니까. 자기네 재산이니까 당연히 그동안 묶인 것 자체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에 대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묶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인정해줘야 된다.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서울이나 뭐 정부에서는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이 공원 내 사유지만 해도
11조 7천억 원 정도 든더라고요. 서울시 예산이 얼마예요? 서울시 연 예산이 29조 원입니다. 예. 그중에 뭐 한 3분의 1 이상을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도 꾸준히 사들인 게 그래도 1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사야 된다. 정부가 사야 된다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걸 사유지를 갖다가 공원으로 전환했던 게 정부니까 이건 정부가 사야 된다라는 거고 아니 뭐냐 이거 서울시 이제 뭐 재산이 될 건데 서울시가 사야 된다는 거고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간에 서로 이제 책임 떠밀기를 하면서 지금 아직 좀 남았죠. 한 3년 정도 남았으니까 아닐 텐데 막상 이제 2020년이 되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다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도 산 오르시면서 이 신율 교수님의 출발하신 방송 들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그렇다던데. 맞아요. 가던 길 못 가고 돌아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유, 이게 참. 아니 근데 저 서울만큼 이 산에 둘러싸인 도시도 전 세계에 흔하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산들 많이 가시는데 이게 무슨 대책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세계 4위 반도체 회사죠. 브로드컴이 3위인 퀄컴을 인수를 하겠다.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그렇게 선언을 했죠. 예. 이 순위를 보면 반도체 순위를 보면 이제 1위가 인텔이고요. 2위가 삼성전자고 5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우리나라 상당히 반도체 강국이죠. 예. 그 메모리 반도체로만 하면 우리가 1, 2위가 되는 거고 이런 시스템 반도체까지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세계 4위 반도체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브로드컴이라는 싱가포르계예요. 사실 자본이. 3위는 퀄컴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휴대폰에 다 들어가는 게 퀄컴 반도체하고 퀄컴 통신칩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4위인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되면 IT 업계 최대 규모. 우리 돈으로 111조 원 정도 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이합 집산이 그동안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일본 도시바 인수하는 데 들어갔잖아요. 네. 주요 뭐 인수 업체는 아니지만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는 최대 반도체 설계 예산 영국의 ARM이라는 것도 인수를 했었고요. 반도체 업계 이합 집산이 또 다른 어떤 IT 업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사우디의 왕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몰라요. 그거 엄청 많을 거요. 많게는 7,000명 정도로 잡고. 7,000명? 네, 그리고 야, 그럼 사우디 왕자다 그러면 7,000분의 1이네. 그러니까 사우디 네? 수도에서 리야드 가서 뭐 프린스라고 한번 불러보면 다 쳐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6, 7,000명이 되는 이유가 이 사우디의 사우디를 건국한 아버지라고 해서 압둘 아지즈가 항상 이렇게 왕실의 가장 큰 목적이 이제 자손 번식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왕비만 22명이었고 네. 거기서 이제 왕자 공주가 100명인데 그게 계속 자자손을 펼치면서 많아진 거죠. 이 왕자 수에서 내가 왕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암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방송에서도 목요일에 역사 방송을 하나요? 네, 맞아요. 그 왕위 계승, 왕위 찬탈 문제를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일이냐면 사우디는 그동안 이 압둘 아지즈 건국을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그 아들들이 계속 형제 간에 상속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3대 건국 아버지를 보면 3대째 손자가 가는 거죠. 그게 현 국왕의 살만 압둘 아지즈 국왕의 아들인 모하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 겸 국방장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면 나이가 32살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삼촌 그리고 각종 자기의 경쟁자인 사촌들을 다 숙청을 시키는데 이번에 왕자 11명 그리고 전현직 장관 수십 명을 부패 혐의로 체포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우디 이런 왕위 계승 문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그러던데. 예? 중동의 워런 버핏이라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뭐 36조 원 기부해서 썼던 사람이 있어요. 예. 알리드 빈 탈랄 왕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번에 여기에 체포 대상에 들어갔을 거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1세기 폭스, GM, 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들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킹덤 홀딩스라는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우디의 왕위 계승 문제가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이번에 문제됐던 사람이 모하마드 빈 살만인데 하나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랍어의 빈이라는 뜻은
오사마 빈 라덴. 맞습니다. 빈 라덴인데 빈 라덴의 뜻이 라덴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빈이 아들이란. 빈이 소유의 아들. 그래서 빈 살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만 국왕의 아들이 빈 살만이 되고 신 교수님 같은 경우 따님이 있으니까 빈트. 그러니까 뭐 모하메드 빈트 율 하면 이제 신 교수님의 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제가 무슨 왕족으로. 근데 사우디에도 이만큼 왕자가 많다는 게 진짜 별들이 많이 모이고 뭐 은하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왕이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김정은이 이복 형제 김정남을 그렇죠. 처치하는 거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사실. 그 본질은.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일주일 다시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